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산세무 1급 지난 111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이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문제는 우리가 재고자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고 우리가 재고자산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재고자산에 계속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누구 것이냐 그래서 소유권을 따져주시는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보시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지가 어디예요? 출발항. 선적지는 출발항. 그럼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얘기는 선적을 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판매자에서 구매자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맞겠고요. 위탁 판매를 위해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은 무조건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에 매출이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 판매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가 나오면 위탁 판매는 무조건 누구의?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위탁자의 재고자산. 그래서 2번이 일단 옳지 않은 거 정답이 되겠고요. 적합법으로 평가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개정 과목이 조금 중요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무슨 손실이라고 들어가지만 얘는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개정 과목입니다. 매출 원가에 플러스 해주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 네, 빙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 내역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 100주를 1주당 8만원에 처분한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본 잉여금 세 가지는 우리가 주감자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 세 가지는 자본 조정에도 있어요. 자본 조정에도 주감자 세 가지가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얘네들은 플러스 항목이고 얘네들은 마이너스 항목인데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박스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있더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있더라. 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은 5만 원씩이었고 처분가는 8만 원이니까 3만 원씩의 이익이 생겼죠. 우리는 10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주에 이익만 계산을 하면 3만 원씩 계산을 하면 300만 원의 이익이 생겨야 한다. 300만 원의 이익이 생겨야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었다? 손실이 100만 원이 있었다. 결국 300만 원에서 100만 원만큼을 어떻게 해야 한다? 뺀 나머지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자본 잉여금 세계과 자본 조정의 세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더라. 무조건 상대 계정을 먼저 메꿔주고 이익이 지금 300이 생겼지만 100만 원을 먼저 메꿔주고 남는 돈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단기에 취득한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 각각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매도가능증권일 경우와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일 경우 이렇게 둘로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취득가액은 10,000원씩이고요. 3,000주 그러면 3,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3,000만 원이고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수수료 및 재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3,055만 5천 원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을 따로 빼주셔야지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이 돼요. 대신에 이 시점에 우리는 뭐를 인식한다? 수수료 비용이 5만 5천 원이 미리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주당 8,000원에 평가를 했으니까 2,400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 2,400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도 가능증권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가 떨어졌어요? 605만 5천 원만큼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마이너스가 생겼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3천만 원이 2,400이 됐기 때문에 600만 원만큼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생겼더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매도 가능증권은 605만 5천 원을 모두 다 뭘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수수료 비용, 평가손실 이 둘을 모두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은 605만 5천 원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단기매매증권은 605만 5천 원만큼의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단기 손익이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럼 취득원가는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재비용을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보기에서부터 볼게요.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직원의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비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그렇죠? 홍보 목적으로 쓰면 광고 선전비라고 해야 할 거고요. 이거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기에서는 설계는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 단계 우리가 원가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고, 3번 보기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치비라든지 시운전비 이런 것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면 되겠고요. 취득세, 등록세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요. 다음 중 아래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제8기의 기말자본금은 3억 원이고요. 이익준비금 잔액은 1,000만 원이며 상법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익준비금만 적립하기로 한다 그랬는데, 이익준비금은 일단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3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이에요. 무조건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하셔야겠고요. 그래서 현금 배당이 3천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익준비금은 300만 원만큼 적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300만 원만큼 적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A의 금액은 300만 원이고 B는 잉여금 처분액이니까 300, 3,500 이렇게 돼 있어서 B는 3,800만 원이 됩니다. 잉여금 처분액은 3,800만 원만큼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박스를 보고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고 거기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1번 2023년에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은 우리가 이론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은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중대한 오류냐, 중대한 오류면 우리는 300번대에 있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그렇게 되면 개정 과목은 동일하게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쓰겠지만 900번대에 있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해요.
300번대로 처리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본 항목으로, 잉여금 항목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저 위에 꼭대기에서 두 번째 보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800만 원이 생겼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세 번째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천만 원. B의 잉여금 처분 총액은 3,800만 원이고요. 마지막 박스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0만 원이 상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잔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진 거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에 둘이서 아까 여기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는 얘기는 초과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각 계정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두 개만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 얘는 제공품, 얘는 제품. 원가 회계의 기본 논리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공품 계정엔 기초가 있고 기말, 기초 기말은 당연히 있는 거고,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들어오는 걸 단기 총제조 원가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완성품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해요. 제품 제조 원가. 그런데 우리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대로 어디로 가요?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기본 논리. 대변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차변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제품 계정의 대변에 뭐가 나오죠?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 매출 원가는 다시 또 다음 매출 원가 계정 무슨 변으로 간다? 차변으로 간다. 항상 대변에서 출발하면 차변으로 간다. 이렇게가 기본 논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고 계시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 총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 총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 1번이 일단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번 보기서부터 먼저 제공품 계정 대변이고요. 단기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요. 2번 보기에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게 되고, 매출 원가는 매출 원가 제품 계정은 대변이고 매출 원가 계정 무슨 변으로 가더라? 차변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주식회사 세민의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제조 간접비 300만원, 고정제조 간접비 500만원이며 제조 부문의 기계시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중배분율법에 의하여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할 경우 수선 부문에 배분된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일단 조립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선이 있어요.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있고, 그리고 최대 시간이 있어요. 최대 기계 시간. 자, 그러면 실제는 쓰는 것만큼 나오죠. 쓰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변동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최대는 뭐예요?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최대치, 이거 정해져 있는 거죠. 한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고정비구나. 정해져 있다. 이렇게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제조 간접비를 실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 기계 시간을 보시면 5,400대 4,60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는 8,800대 7,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중에 지금 수선 부문에 배분된
수선 부문 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니까 수선 부문의 실제 그러면 이 4,600에 해당하는 것만큼 7,200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각각 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항상 배분할 때는 각합제. 자, 그러면 우리가 변동제조 간접 원가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변동제조 원가 300만 원은 실제 기계시간으로 그러면 나는 4,6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만 분의 변동은 얼마 있었다고요? 300만 원. 이렇게 하면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수선 부분께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시간은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면 나는 7,200 곱하기 우리 둘의 합은 16,000 분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500만 원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4,600에 곱하기 300만 원 그리고 나누기 만. 그러면 138만 원만큼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38만 원만큼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은 7,200에 곱하기 500만 원 나누기 16,000 해주시면 22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225만 원에 플러스 138만 원을 해주시게 되면 363만 원만큼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두 개의 합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냥 간단하게는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돈은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돈은 이렇게 둘한테 나누어 줄 거고 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렇게 둘한테 나누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걸 계속 각합제로 문제를 배분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각합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쉽게 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일단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요. 우리가 제공품 계정하고 제품 계정하고 그 다음 뭐 매출원가 나오게 있습니다. 제공품 제품 계정을 놓고 우리가 배부 차이를 조정한다. 그럼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하게 된다. 실제랑 예정이 안 맞으니까 그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매출원가 가감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례배분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영업의 손익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어찌됐든 배부 차이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제공품 계정에서는 완성품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기말재고가 나와요. 이 완성품은 그대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갈 거고 제품 계정에서는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말재고액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비례배분법으로 하게 되면 비례배분법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얘네들한테 안 분해주는 방법이에요. 서로 나눠주는 방법. 그러니까 배부 차이가 얼마가 생겼다. 그 얼마가 나눠져 있겠죠.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원가 가감법은 모두 다 매출원가에다 집어넣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외 손익법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방법이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벌어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거. 그러면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매출 원가 가감법이나 영업의 손익법은 어쨌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 영업의 비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 당기순 손익에는 문제가 없게 돼요. 당기순 손익에 우리가 지금 총원가 비례배분, 원가 요소별 비례배분, 비례배분법은 기말재고를 움직이게 돼요. 얘를 여기에 있는 기말재고를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로 처리하게 되면 얘네들의 금액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 가감법, 영업의 손익법은 당기순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없는데 비례배분법은 얘네들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손익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매출원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 당기순손익은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으니까 매출원가 조정법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이 두 가지가 당기순손익에는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공손은 불량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상 공손도 있고 비정상 공손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상 공손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계획된 공손이다. 네. 비정상 공손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아니요. 비정상 공손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잘못해서 발생한 게 비정상 공손이에요. 정상 공손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상 공손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정상 공손이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 공손 원가는 모두 완성품에. 기말은 아직 검사를 안 했으니까. 정상 공손은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품 원가에,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 문제 10번. 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주식회사 손심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했으며 공송품 원가를 정상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먼저 푸시기 전에 우리가 일단 제공품 계정 T자를 하나를 그려서 여기에서 수량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 기초는 300개, 그 다음 단기 착수 수량은 900개, 그리고 완성품 수량은 1000개, 기말이 100개. 양쪽의 합이 안 맞죠? 여기에서 문제는 공송품이 100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송품이 100개가 발생을 했고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송품 원가를 정상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상 공소는 완성품 수량의 10%이며 품질 검사는 공정의 완료 시점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기말은 품질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결국은 완성품만 품질 검사를 했는데 얘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이 정상 공소이다. 근데 10%가 100개 맞죠? 그럼 결국 이 100개는 모두 다 정상 공소이더라. 여기에 포함시켜 주셔야 한다. 이게 1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수량이에요. 그러면 완성품 수량을 1000개가 아니라 1100개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평균법은 식을 어떻게 배웠냐? 평균법 공식 어떻게 배웠죠? 말, 성, 말, 총. 총은 기초 플러스 단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재료비의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재료비의 식. 재료비의 기말제공품을 계산을 하려면 재료비의 식은 100개죠. 100개. 맞나요? 100개에 재료는 착수시 전량 투입됐다라 그랬으니까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었다라고 했으니까 100개 곱하기 완성품 수량은 뚜를 더한 1100개 플러스 다시 기말 수량 100개 분의 단기 총 제조원가는 기초 재료비는 12만원, 그 다음에 단기는 31만 4,400원. 그러면 43만 4,400원이 되나요? 43만 4,400원 만큼이 되겠죠. 재료비의 식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고 가공비의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비는 조업도를 무조건 따져주셔야 되니까 조업도가 50%. 그러면 50개 곱하기 1100개 플러스 50개 분의 가공비 금액은 20만원하고 44만 9,750원하고 돼야 되니까 64만 9,750원. 64만 9,750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개에 곱하기 43만 4,400원 나누기 1,200개. 그러면 36,200원이 나오겠고요. 36,200원에 기말 재료비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50개 곱하기 64만 9,750원 나누기 1,150개를 하게 되면 28,250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기말조공품 재고액은 둘을 합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64,450원만큼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공손이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이 100개가 모두 다 정상공손, 그래서 완성품의 수량을 1100개로 보아야 한다. 공손품 수량까지 우리는 이렇게만 식을 외웠었으니까, 그래서 완성품 수량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한다. 네, 맞는 말이고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능력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네.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수출 대행 수수료를 받는 수출 대행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지금 이 11번 문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외국으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수출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내국 거래, 얘를 우리는 영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내 물건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간다. 부산으로 가는데 그럼 운송 서비스도 받아야 돼요. 그쵸? 화물차 불러서. 그럼 화물차 요금 내야 되는데 부가세 있죠? 그쵸?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품 주위에서 발생하는 거, 수출하기 위해서 이 주위에서 발생하는 거, 얘네들은 모두 다 과세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네, 영세율 조기환급에 대해서도, 조기환급은 누가 되죠? 조기환급은 일단 영세율 적용 사업자하고, 그리고 신규 설비 투자 하시는 분들, 설비 투자 다시 바꾸면 유형자산, 고정자산을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조기환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아래의 사례에 적용된 부가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기로 한다. 그래서 그럼 금방 이거 했는데, 조기환급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 또는 신규 설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조기환급 대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박스 안을 보니까 두 번째 줄에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감가상각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신규 설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조기환급은 며칠 이내에?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아니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4번 보기에 똑같은 말이 있네. 그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2번 보기 잠깐 볼게요.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환급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일단 틀린 거고요. 환급 세액의 매입세액 중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1,200만 원 아니요. 정상적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 있는 전체 매출, 전체 매입 모두 다 신고하셔서 환급세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신고할 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분을 신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고 이해가 되셨나요? 특정 부분만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출, 모든 매입을 모두 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예정신고기한 끝나고 난 조기환급은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천 징수된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했죠. 그렇죠? 네. 기타 소득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기타 소득세는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요. 과세 최저한이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금이라든지 뭐 승마, 뭐 특표, 뭐 이거 뭐 이런 도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경마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당첨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당첨금은 200만 원까지 2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됐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그냥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제외한 그 외의 나머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5만 원 이하이면 5만 원 미만이면 5만 원 미만이면 그때는 5만 원 이하가 맞나? 5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 이하이면 이렇게 돼요. 이하이면 그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5만 원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세액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복권 당첨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당첨 소득 전체의 30%가 아니라 3억 원까지는 20%예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 4억을 3억과 초과 1억으로 나눠주게 돼요. 초과 1억으로. 그래서 3억까지는 20%를 부과를 하게 되고 초과 1억에 대해서만 30%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기타 소득의 유형과 유사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제일 큰 차이는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라고 보셔야 하고 사업소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 과목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물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이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거 접대비가 아니죠. 그렇죠? 네. 접대 행위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장기 미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를 송금 처리한다. 아니요, 발생주의를 일단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대 뭐라고 해야 되지? 접대 행위를 한 날, 그 접대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가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수입이자에 대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기간 경과분을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를 입금으로 한다 그랬는데 15번은요.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했을 때를 귀속시기로 하게 되고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발생주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발생주의로 우리가 입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했을 때가 지급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도 잠깐 볼까요?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래는 우리가 건설업은 다 뭐예요? 공사, 진행률, 작업 진행률에 따라서 손익의 귀속 시기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1년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물 인도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용역의 제공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판단 시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네, 인도 기준으로 처리한 걸 인정해 주겠다. 자산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네, 조금 어려웠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난이도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고 열심히 조금 더 준비하셔서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